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잠시 전에요.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종우 씨, 이 딸 안설희 씨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돼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뭐 그냥 그 수석 대변인이 말로만 했다면 이거는 뭐 해명이 될 수 없을 텐데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건 이거거든요. 2015년도까지는 공개를 하다가 왜 그다음부터는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거는 뭔가 안철수 후보가 재산을 뭐 이렇게 불법으로 증여했다든지 워낙에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1천억의 재산가니까 그런 어떤 불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해명 전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3만 달러 조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교를 하면서 3만 달러씩의 어떤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 어떤 해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재산을 얘기했어요.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현재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소유 안 했다. 이게 증여죠. 사실상 조교의 생활을 하면서 3만 달러, 연봉 3만 달러에서 고작 해야 몇 년일 텐데, 최근에 어떤 이 재산 축적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만약 소유했다면 그거야말로 불법 증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소유 안 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불법 증여가 없고 스스로 독립된 세대로서, 세대주는 아니지만 독립된 세대로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이 정도로 형성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1억 1,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었죠.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을 숨겨놓은 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깨끗하게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할 정도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아도 뭐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높고 거짓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데 이제 조교의 신분으로서 3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그 1억 2천만 원을 이제 어떻게 모았을 것인가 그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되고 안 쓰고 다 모으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 600만 원짜리 뭐 한 달에 월세가 600만 원짜리 호화 뭐 거주 주택에 살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안철수 후보가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국민의당에서 오늘 송금주 국민캠프 수석 대변인이 말한 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궁하거나 문제 삼거나 이럴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증거들이 확실하다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은 재산가인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재산 관련해서 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흠집을 내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한 후보 등록할 때쯤 공개할 것 같았는데 먼저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용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좀 문재인 후보 같은 게 아들 문제도 좀 계속 있잖아요. 역풍이라든가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오늘 그 대변인이 그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인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는데 이 내용들이 뭐 밝혔으니까 거의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을 개연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죠. 무조건 이걸 뭐 발표한 쪽의 입장이 다 맞다고 한다면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밝힌 게 다 맞다고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입장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검증은 또 필요할 것이고 이 사실이 맞으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아들 문제도 그 부분 지금 내놨던 부분을 뭐 좀 책임 있는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뭐 수석 대변인도 있고 공보단장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지금까지 의혹 제기된 부분을 투명하게 내놓는다면 또 내놓고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네거티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의혹 갖고 궁금증 갖는 건 당연한 거고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잘못 검증하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거니까 캠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거나 뭐 신경질적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와 같은 것에서 객관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비교적 좀
점수를 좀 잘 줄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다 돈만 얘기했지만 돈 이외에 또 제기된 의혹이 국적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미국 어릴 때부터 해서 취득했는 것이 아니냐, 영주권 신청했는 것이 아니냐, 한국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더니만 오늘 그 송금주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 국적 취득한 적 없다, 영주권 신청한 적 없다, 그리고 또 한국 역사도 알고 한국말로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패를 다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아직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린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밝힐 것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이제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이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좀 말이 많은데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선 비율이 많으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 네, 유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유선이겠죠. 네. 유선과 무선 아니면 이제 대면 면접 방식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모바일 웹 방식이 있는데 유선과 무선으로만 뭐 말씀을 드리면 세대별 차이일 것 같아요. 그건 세대별로 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세대별 지지층을 보면 20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그다음이고 50대가 일부, 60대는 좀 아주 희박하고 거꾸로 안철수 후보는 지금 60대, 50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교수였다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거꾸로였어요. 20대에 완전히 광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구도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일견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무선의 비율이 높을 때 한쪽만 할 수는 없어요. 무선의 비율이 높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 근데 이제 유선의 비율이 높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선이 높을 때는 높은 만큼 또 가중치를 둬요. 그러니까 이 조사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쪽 60대에 대한 가중치를 둬요. 왜냐하면 60대가 워낙에 또 낮으니까 그 방식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 걸 보면 유선이 40%, 무선이 60%. 그러니까 무선이 60%로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36.8%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것이 무조건 다 맞다. 그런 경향이다라고 딱 이렇게 단언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뭐 케이스가 많다는 정도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런 특성이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어제 상황과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 다시 홍준표 같은 인간이 이 도지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막말 귀신, 불통 귀신, 거꾸라지 귀신 홍준표 나간다! 소금 뿌리라! 네, 싹싹 뿌려! 소금 뿌려! 작기 자식 낮게 나가라! 가는 날 사기 귀신! 가는 날 사기 귀신! 끝났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력당이 손에 닿을 듯 보이는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좌파 1중대, 좌파 2중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재경 교수님,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자칫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저만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앞으로 한 29일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아마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사나 이 흐름 자체가 출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앞으로 이제 오자 후보가 정당들의 후보가 다 정해진 상황에서 아마 지금 같은 그 선거 국면에서 치열한 대결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시청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예. 그래서 후보에 대한 변별력 아마 그 시청자들이 보고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몇 차례 주어지는데 예. 이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또 이 보수 후보라고 이제 통칭 얘기되는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의 후보가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건지 예.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보수의 표심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참고로 제가 보니까 그 갤럽의 조사 결과를 한 2주치 최근 거를 비교해 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아마 그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 전에는 10% 이하였는데 14, 15%씩으로 이렇게 올라간 결과. 이건 뭐 예. 공개된 결과니까 제가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좀 그것이 향후에 더 상승할 건지 여부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그 후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한 열흘 이상 무건 수행하다시피 하고 그래. 후보를 후보라 부르지 못하는 정말로 그 희한한 그걸 연출한 분인데 저분은 앞으로 막말을 자제하고 진짜 보수다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자기 당 내에 아마 전략 짜는 팀들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예. 편가르기 그만하고 막말 줄이는 거. 그래서 진짜 보수의 후보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행보와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와 숙제가 예,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만 때리면 그 표심이 우리한테 올 줄 알았더니 이상한 당이 뜨더라. 그럼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결국 그 이른바 그 홍찍문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를 찍으면은 뭐 그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되지 왜 문 후보가 되냐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른바 양강 체제 속에서 보수는 쪼그라들어서 그 자체로의 어떤 존재감보다는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수로서는 정말 지금 참담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지 못하고 그 후보면서도 연설조차 못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했었는데 여전히 어떤 그와 같은 정책적 메시지보다는 어떤 그 프레임 자체를 해서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TK라든가 아주 소수의 어떤 틈새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그나마 TK 지역에서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어떤 하나의 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